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다뤄볼 이슈는 저는 이런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미분양이 늘면 어쨌든 공급이 느는 건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질까? 그리고 이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꼭 들거든요. 이런 통계가 또 최근에 나왔네요.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올해 들어서 2배 넘게 급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달이 되겠는데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통계를 냈거든요. 그게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해서 한 1.7%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1월 달에 1,425가구 정도의 미분양이었었는데 네. 지난달에는 2,970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3,000가구 가까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들, 수도권 서울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는 기존보다 미분양 그 주택 가구가 한 6.6가구, 기존에 47가구에서 313가구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강북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청약 경쟁률에서 보다시피 면적이 좀 적은 평수들은 미분양들이 좀 더 많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음, 면적이 좀 넓은 평수는 최근 주택 트렌드에서 좀 인기를 끌어서 아무래도 미분양률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계속적으로 미분양의 물량들이 누적이 되고 또 심지어 중공업 미분양 이런 주택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네. 미분양 물량들이 불과 한 작년 전만 해도 그렇게 보지 못했던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음. 시장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늘어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상황이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주자들이 좀 많아진 걸까요?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일정하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음. 규제가 된다라면은 결국은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입주 전망 지수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미입주 원인 중에서 잔금 대출, 결국 이게 대출 규제가 되죠. 잔금 대출을 네. 확보를 못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DSR 규제라고 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 요 부분들이 막혔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또 주택거래 침체에 따라서는 새집 구하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주택을 갈아타는 수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아무래도 자금을 융통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판 금액 가지고 또 집을 또 장만을 해야 되는데 이 파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살려고 하는 수요 입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음. 기존 주택이 매각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분양가가 일정하게 좀 고분양가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만 음. 해도 청약이나 분양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크게는 로또 청약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겠지만 내 집 장만을 좀 더 쉽게 마련하고 자금 흐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이 청약 시장이고 분양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
라는 주택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은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음. 의구심을 제가 가졌던 부분들이 네. 이렇게 가격이 높게 그 측정을 하게 된다면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고 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뭐 건설 또는 뭐 분양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뭐 중도금에 대한 집단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분양 가격이 높은 거 외적으로도 앞으로 과연 이 집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주택 가격의 흐름이나 뭐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뭐 뜨거운 분양 현장 또 그 음. 열기 뭐 이런 것들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틀은 뭐 가격과 대출적인 부분 또 기존 주택 음. 매각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원인들이 다 지금 합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청약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좀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량에 대한 매매도 잘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금리도 높죠. 뭐 대출 받기도 어렵죠. 이렇다 보니까 자금 유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이게 종합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 새 정부도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0일에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나왔나요?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분야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부분들, 뭐 음. 이런 것들 조건이 안 좋아졌으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또 높아진 집값하고 또 부동산에서 역시나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가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완화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뭐 기존에 있었던 주택이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원인 중에 또 거래세 부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놨는데 거래세라는 게 사실상 소위 말하는 그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네. 매각을 하면 몇 년 정도 있다가 뭐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조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팔고 사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거래 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네. 부분도 좀 손질을 해서 뭐 1년 정도 또 주거 이전을 한 사람이 2년이다 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집을 음. 장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좀 조정을 할 거냐. 네. 또 이 DSR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은 상한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 앞으로 뭐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뭐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춰 가지고 뭐 금리적인 부분도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택 가격별로 원래는 LTV가 이제 60에서 70%까지 적용이 되던 게 있었는데 이제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분들한테는 80%까지 완화를 시켜 주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라는 어떤 특정 계층에만 뭔가를 해주는 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시각도 있을 수도 음.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매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 그 주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은 60에서 70% 적용됐던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80% 정도로 완화를 해서 한다라면은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60%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대출하면은 3억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올 3분기부터는 4억까지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뭐 디딤돌을 하나 더 놔줬다라고 볼 음.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좀 걱정을 하는 거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금리가 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집을 사라고 권장을 하는 게 좋은 음.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네. 아, 뭐 모든 그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생애 최초이고 아마 큰 결심을 하는 그런 분들 또 본인의 소득 상환 스케줄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너무 과도한 주택 금액의 주택은 아니더라도 적정 네. 그 수준의 가격의 주택은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저는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뭐 좀 약간 서민 관련된 뭐 대출 그런 정책들도 좀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50년 모기지가 8월에 출시되는 뭐 그런 상황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뭐 그런 서민 안심전환 대출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좀 뭐 가구의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것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걱정을 하는 게 단순히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집값 이거 상한해야 되죠. 또 물가 상승해야 되죠. 또 본인이 사야 되는 어떤 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닥치게 된다라면은 정말 서민들은 완전히 이제 뭐 목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음. 받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에 돈 그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이자 부분을 좀 낮춰준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50년 정도의 모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상환 스케줄을 길게 하면은 매달 납부해야 되는 그 금액들이 좀 줄게 되는 줄어들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50년 만기 구조로 하게 된다라면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원금보다 또 이자가 더 크게 발생을 할 수 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세 때 또는 30세 때 주택을 마련해서 50년 동안 상환을 해서 뭐 7, 80대까지 네. 그렇게 높은 그 평생 빚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게 좋냐라고 봤을 음. 때는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모기지라든지 아까 뭐 전체적으로 어떤 LTV를 낮춰주는 이 제도는 좋긴 한데 최우선적으로는 결국은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좀 가격이 그렇죠. 낮아진 상황 그리고 음.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주택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공급량들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이런 뭐 모기지라든지 뭐 뭐랄까요 뭐 좀 여러 가지 대안들 뭐 이런 것들을 네. 제시하면 좋겠는데 역시나 계속 지금 압박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공약했던 게 있다 보니까 언제 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냐 이런 압박들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50년이라는 상한 스케줄로 봤을 때 뭐 좀 뭐 적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네.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빚을 갚는데 좀 그 돈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내 집 장만 하시는 분들보다 은행 쪽에서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동시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생애 처음으로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마련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뭐 모기지나 뭐 금리를 좀 낮춰주는 이런 좀 세부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공급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야 사실 이제 양쪽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부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대차법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지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이제 딱 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전세가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확 오른다거나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거나 뭐 이런 혹시 변화가 좀 지금 보이나요? 그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그 민간 은행 KB은행에서 나와 있는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3.19%로 집계됐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돌리면은 뭐 연간 638만 원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고요. 또 매달 53만 원 정도를 월세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전환을 하게 음. 된다라면. 근데 지금 서울의 그 평균 전세가가 6억 3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세 맺기 위해서 4억 원을 뭐 추가로 빌려서 뭐 3.8%의 금리 적용해서 하면 한 달 음. 이자만 126만 원이 나온다는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거 월세보다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더 음.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했고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전세가 폭등보다는 월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기준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수요들이 과연 이 전세 물량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또 걱정들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시장 환경에서 봤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뭐 수요자들이나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만 해도 전세를 선호를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그럼요. 올라가는 기준 금리라든지 연동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전세를 꼭 그 음. 어떻게 보면은 상환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서울의 전 지역에 강남하고 용산 뭐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민주택들이 많이 음. 있는 곳에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서는 월세가 유리한 것 같은데 수요가 또 몰리다 보면 월세 가격이 오를 수 또 오를 수 있다라는 있고.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임대차법이라든지 또 뭐 어떤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뭐 이제 그 임대차법이 2년 시행이 되는데 어쩌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란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음. 다만 전세 대란을 좀 피하긴 해도 월세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오면 좀 현명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걸 좀 그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월세로 음. 가는 게 일단은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서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 지금 80%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이제 주택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 그 수치 그 퍼센트 비율을 조금씩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매매 가격도 빚으로 주택값을 지금 올리고 있듯이 전세금 같은 경우도 전세 대출로 전세 가격을 자꾸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담감들이 또 월세까지 전이가 되고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이 또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월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을 때 전세자금 대출에서 찾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DSR 규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도 제가 발언한 것을 그 보도를 봤었는데 DSR 규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지금 당장에 너무 옥죄듯이 한다라면은 조금 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비율 축소라든지 DSR 규제에 대한 그 검토 비율 같은 것도 조금씩 상한의 그 범위 이런 음. 부분들 또 그 규모의 범위를 조금씩 그 자금을 좀 축소해 나가야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내는 그 현상들을 좀 일정하게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음.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